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다뤄볼 주제는 현대차,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의 구형테크 부각, 추가 모멘텀은? 입니다. 이 회사는 89년 11월 설립해 2002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금형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의 현지 법인에서 부품을 생산해 동사와 미국의 현대차 및 현지 협력 업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현대차와 현지 협력업체를 납품하고 있는 구형테크. 대표님, 이 구형테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먼저 분기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보고서가 14일 제출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매출 좀 보도록 하죠. 동기 매출은요, 작년에 577억을 좀 기록했고, 올해는 573억. 약 0.7% 정도가 좀 감소했는데 거의 감소폭이 없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좀 매출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 부분을 보죠. 작년에는 1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6억 7천만 원. 네. 70%가 좀 증가된 이 영업이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직전 동기 분기 대비 13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 3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한 42.9%가 좀 증가된, 매출액은 동일했는데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한 70% 그리고 42%가 증가된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매출액에서 이게 나와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지금 회사가 지금 개발된 매출액은 동일했는데 원가의 어떤 절감을 좀 이뤄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부품사들이 대부분 부품 양산모들이 초기에 개발비도 좀 들어가고, 개발비라는 거는 금형비도 좀 들어가고요. 관련된 어떤 이 부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생산 비용들이 먼저 이제 선으로 원가에 좀 반영이 됐던 작년에 비해서 올 1분기에는 개발 양산 완료 모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70% 그리고 42.9%의 이익 증가 요인을 좀 가져왔다라는 분석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사실상 요즘 이 철광석 값이 많이 급등했다라는 게 네. 이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철근 값이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강판, 이 후판, 철강 제품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예요, 사실은. 지금 이중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철강석 값이 크게 가격이 인상되면서 지금 이 철강 원자재 값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출하량 대비해서 가격이 부동하게 이제 상승되는데, 시중에서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면 오늘 철근조차 구하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강판, 후판,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구리값, 망간,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이 부가된 비철금속까지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대체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한데, 가격만 사실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생산량이 좀 이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지금 이 자동차 업계와 건설업계 전반에서 일정 지연 좀 불가피하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나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런 것도 단기간으로 볼 수 있고 더 멀리 봐야 한다고 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시적일 것이다. 생산량이 사실 못 따라오는 거 없어요. 우리가 비교할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란값. 자, 계란이 조류독감 파동 때문에 계란이 없어요. 다 살처분이 돼서 계란값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어떤 급등이냐? 일시적인 어떤 급등 요인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인 어떤 이 공급량이 안정화된 게 좀 이루어질 경우에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뭐 우리 처음에 뭐 대란이 났던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이 철강석,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이 과거 한 10년간 어떤 불황기를 좀 거치면서 최근에 이 수요가 그럼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갑자기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 이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철강 수출이 좀 제한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권,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철강 생산이 좀 감산되는 좀 그런 영향적인 부분들이 국내까지 여파가 좀 있었다. 그런 이슈도 좀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대표님, 이 구형테크 모멘텀은 앞으로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차트 보기 전에 네. 지금 이 최근에 어떤 이 회사 모멘텀 좀 우리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구형테크는 작년 하반기였죠.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일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예,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구형테크. 구형테크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면 네, 작년 한 네. 올해 2월까지 이게 테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된 거예요. 즉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 구형테크가 미국 법인이 좀 납품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2월 초에 뭐가 있었죠?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애플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단기에 좀 급등을 했는데 그 원인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그 알라바마주에 지금 공장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구형테크가 거의 1000여 개의 이 부품들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수혜가 좀 부각이 됐는데 좀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좀 했죠. 하나로 약 74억 달러, 한 8조 1,417억을 지금 투입하겠다. 어떤 부분에 지금 수소, 도심항공, 그 다음에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라는 어떤 이 탄탄한 어떤 굴뚝주에 머물러 있던 이 산업군을 좀 더 다각화하겠다. 미래 사업 부분, 미래의 먹거리를 좀 선회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대차의 어떤 사업 부분과 좀 거리가 멀죠. 그쵸. 도심항공, 교통,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 두 가지는 어떤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좀 보여지고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구형테크가 충분히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한 수혜를 좀 입을 전망이 좀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1차 벤더로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차량의 어떤 증산 또는 코로나19 이후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좀 선회되는 그런 흐름에는 구형테크도 어떤 실적적인 요인의 성장이 충분히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또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래 산업 부분에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타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탄탄하게 보여지는 구조안인데 한 1,700원이 일봉상이 좀 저점인데 네. 이게 작년부터 올해 뭐 거의 1년간 구형테크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충분한 좀 조정 구간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좀 부각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과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흐름이 좀 있었죠. 애플과의 어떤 논의가 좀 중단됐다. 프로젝트는 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3월에 좀 급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급락한 이후에 추세 반등 다시 이끌면서 지금 단기간 1차 지지되었던 4,100원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지금 3,000원대는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자, 3,000원대를 2차 탄탄하게 형성된 지지대라고 보면 저는 이 구간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거래량을 좀 수반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 타점은 요 부분입니다.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3,5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10% 미만의 비중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 두 번째,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모멘텀이 한 번 더 부각된 시점에 추세 전환에 따른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실적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매수 구간 타점 3,500원 선에서 4,000원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가져가시라고 역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볼까요? 수상한 공시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포스코 엠텍 2분기 실적에 기대하라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철강 원료의 생산과 판매 및 포장 등을 목적으로 197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9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 회사로 포스코 페루만간 공장, 동판제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 철강 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 그리고 중국산 과잉 생산, 대내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산업인데요. 매출 포지션은 포장 작업 57.86%, 철강 원료 30%, 위탁 운영 11.44%, 엔지니어링 1%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엠텍. 지난 동기 대비 실적을 보니 손익이 감소된 걸로 보이네요, 대표님. 예,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분기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월 26일에 잠정 실적 좀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엠텍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분기 보고서 좀 제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결 대상 법인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재표인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자, 매출액은 작년 676억을 좀 기록했던 1분기 대비 올해는 704억을 좀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4.1%가 좀 증가됐는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네요. 살펴보면 자, 영업손실의 영업이익 부분은 작년에 40억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올해 27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폭이 한 33.4%가 좀 감소한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33억 8,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22억 7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역시 32.9%가 좀 감소된 좀 실적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가 했죠. 매출은 그렇죠. 4.1% 증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줄었다는 거는 원가적인 비용이 좀 올라갔다. 원가 비용. 자, 올 초반에 이 철강석의 가격 인상 요인이 좀 있었고 인플레이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인건비 상승 부분, 원자재 값의 어떤 상승 부분이 1분기에 어떤 전조 증상은 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스코 한번 우리가 수상항공시에서 한번 다뤘지 그쵸.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철강석 값이 올라가면 바로 이 실적 호조가 될 것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대표 지금 한 가지 우리 그때 말씀드렸던 네네. 요인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값이 올라가는 원가가 올라간다고 판가가 올라갑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판매값은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마진의 폭을 줄여가면서 팔 수는 없는 거 없는 아닙니까? 거니까. 자, 인상된 만큼 같이 하는데 근데 이런 어떤 요인을 빼고 철강석 값이 올랐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변수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자, 수요가 그럼 늘어날 것인가 공급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최근에 이 철강 품귀 현상이 좀 빚어졌던 원인은 중국의 이 과잉 생산이 지금 감산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지금 이 철강 이 대란의 어떤 원인이 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철강석 값마저 좀 상승하면서 원가도 좀 많이 올라갔죠. 값도 많이 뛰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어떤 수출 품목도 조금 약간 만들어낸 양산품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품귀 현상이 그렇죠. 있죠. 이에 따른 기대감은 반영될 것이다. 없어서 못 팔면은 값을 많이 좀 마진을 좀 많이 남기고서도 사실 많이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포스코 엠텍은 이런 관점에서 1분기에는 좀 저조한 좀 실적을 보였지만 최근에 어떤 이 철강 대란, 철강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 그 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은 2분기 실적에서 포스코 엠텍에도 충분한 좀 수혜 여부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 중국이 내수 확보 위해서 수출 금지도 내렸고 또 이렇게 철강제 수급 불안이 이어지지만 포스코 엠텍에는 호재로 또 작용이 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역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한번 차트도 살펴볼까요? 예, 올해 2월 같은 경우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지금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일봉상의 저점은 한 5,000원대입니다. 5,000원을 우리가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로 좀 보면은 최근에 어떤 최근 2월에서 3월 요 구간의 어떤 급등 요인은 철강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어떤 소재,
관련 부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4월에는 좀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포스코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이제 위치한 염호죠. 소금 호수에서 여기는 리튬 이 소재가 리튬이 매장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지금 1,350톤을 지금 확인했다. 원래 기존 이 호수에서는요 220만 톤을 이제 추산을 했는데 1,350만 톤의 어떤 리튬 매장량을 좀 확인하면서 관련된 어떤 그룹주의 전반적인 좀 모멘텀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아이러니했어요. 포스코엠텍이 염호에서 생산하는 리튬과 여기가 무슨 관련이 있냐? 주사업에서는 크게 뭐 관련되는 게 없었죠. 네. 여기는요 철강 원료 포장 작업에 들어간 포장재, 위탁 운영,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자 철강 포장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쇠를 운반하거나 쇠를 다룰 때 이 철로 된 어떤 띠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철강 포장재라는 건 이 쇠로 된 포장재라고 의미하면 됩니다. 아, 근데 포장재. 우리가 박스에다가 쇠를 뭐 포장할 일은 없죠. 그쵸. 대부분의 철강의 어떤 납품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가적인 부자재다. 이런 개념을 좀 봐야 되고요. 철강 원료는 그에 따른 어떤 원부자재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뭐 부분에서는 망관과 이걸 재사용하는 재처리 관련된 업종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리튬과 직접적인 어떤 수요 여부가 있느냐? 자 그렇다는 거는 포스코라는 회사에서의 이 그룹사별의 어떤 사업 파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 포스코엠텍도 지금 수혜가 다소 좀 있다. 이런 관점들 때문에 기대감 좀 반영되는데, 자 일봉 차트 잠깐 보더라도 4월에는 크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오히려 3월에 급등했던 그 요인에서 지금 4월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빠져있기 때문에 크게 오른 게 좀 없었고, 최근에 어떤 이 기대감은 특별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철강주의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실적 개선에 따른 어떤 철강주 수납의 기대감 때문에 5월 13일 날 12,400원의 어떤 급등세 신고가 좀 연출했지만 현재는 폭을 좀 반납한 부분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이 리튬 소재에 대한 기대감을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면 또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공장을 일단은, 이렇게 네네. 네, 아르헨티나에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금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오. 실적을 우리가 개선할 때는 공장을 짓고 공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시범 가동이 되고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서 출하가 돼야지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자 지금 공장 짓는데 무슨 돈이 들어오냐? 그렇지만 기대감이라는 건 이거죠. 아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면 회사의 실적적 요인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건데, 지금 이 염호도 정말 지금 개발 단계에 좀 있느냐? 자 이것도 좀 시간 좀 걸리는 거죠. 물론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겠지만 포스코엠텍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폭이 좀 감소했는데 반기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줄어들었던 영업이익의 폭이 크게 개선될 것인가. 만약에 2분기에 그런 개선 효과가 좀 반드시 있었다면 3분기 2020년도에 어떤 온기까지 좀 우리가 노려보는 관점이 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반기 실적까지는 좀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표님 더 정확한 타점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 제가 구분을 좀 했는데, 네. 자 1차 지지선은요 지금 요 구간이 좀 이탈을 했죠. 자 8,800원이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선인데, 최근 급등에 따라서 지금 요 구간을 좀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지만 8,800원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죠. 7,700원에서 8,200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타점 짚어보면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8,500원. 자, 요 구간이죠. 자, 7,300원에서 8,5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인데 지금은 솔직히 좀 아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분기 보고서를 좀 보고 반기 보고서의 어떤 증감 요인을 좀 한 번 더 보고 판단해도 좀 늦지 않는데, 만약에 낙폭과대 구간을 좀 줘서 한 6,000원대에 온다면 단기에 그렇게 좀 급락할 요인은 없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 초반에 구간을 준다면 적극적 매수 구간이 맞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조금 익절된 단기적 관점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 실적 보고서의 어떤 증감 요인을 보고 그때 이 추세의 흐름을 좀 이어간다면 7,000원에서 8,500원은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회복 기대감과 또 리튬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 모멘텀 본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이 1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증감 요인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7,000원에서 8,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짚어주셨고요.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NE능률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NE능률 자사주 처분, 주가가치 희석 불가피입니다. 이 회사는 94년 6월 설립돼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영어교육 및 출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출판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NE능률은 지난 12일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을 216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2019년 이후 연간 전체 매출이 다소 저조했던 것에 비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능률 최고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공시 대표님께서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예, 지금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날 회사 좀 1분기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요. 별도죠, 여기도.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죠. 네, 1분기 매출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196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216억의 매출을 좀 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부분은 8억을 했는데 올해 36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다시 보죠. 6억을 했는데 올해 29억 6천. 자, 실적적인 개선 효과가 반드시 좀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적적인 측면 외에 NE능률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 네, 정치 테마주였죠. 그렇죠. 이게 좀 다소 좀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이 NE능률의 대표 사주가 좀 윤호중 회장인데 이분이 그 파평윤 씨의 이제 같은 종친의 소속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정치 좀 테마주로 그렇죠. 됐네요. 일봉상의 좀 주가를 보면 자 3,000원대 머물고 있던 이 주가가 단기에 거의 뭐 한 두 달도 채 안 된 이 상황에서 25,650원까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해명을 좀 했지만 이후에도 주가가 좀 추세 이 상단에서 좀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공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회사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기 주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사주를 좀 팔겠다는 건데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처분 예정 주식 수는요 58만 7,334주. 처분 대상 금액은 24,000원입니다. 처분 예정 금액이 무려 119억 정도 되는데 자, 회사는 이 주식을 어떻게 판다? 자, 시장을 통한 매도를 하겠다. 시간 외 거래도 아니고 장외에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안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처분 예정 기간인데 어떻게 나와 있죠?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좀 팔겠다. 이 처분 금액은요 24,000원에 팔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종가 기준에 24,000원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회사는 한 119억 정도 이 추정되는 이 금액을 3개월에 이 순차적으로 좀 팔겠다라는 이 계획을 좀 발표하게 된 건데 처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기한 내에 좀 처분하겠다. 그 다음에 일부는 신규 투자 자금 확보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자, 스톡옵션을 자기 주식으로 교부받은 거예요. 임직원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직원들한테 앞으로 회사 좀 잘 키워라. 그러면 이거에 따른 어떤 베네핏으로 주식을 준 건데 신주를 교부해서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 신주 교부권을 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자기 주식, 회사 주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은 회사 주식을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신규 투자 자금으로 좀 확보를 하겠다. 전체 비중은 이 58만 7,334주인데 전체 발행 주식 총수 한 3.1%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이 숫자다.
자, 정정을 했죠. 8월 16일에서 8월 14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좀 팔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잠깐 조가 보죠. 자, 16%대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대표님, 아까 제가 너무 네. 궁금했던 게 저 같은 주린이는 이 한 줄이 확 와닿지가 않는 게 네. 이렇게 자사주 처분이라는 뉴스가 떴을 때 이게 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악재인지 호재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주식이 고가에 처분이 된다. 과거에 신풍제약 때도 한번 이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신풍제약도 주가의 어떤 최고 상단에서 한 2천억대 규모의 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 처분한 사례가 있었죠. 자, 애니능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자사주 처분건인데 지금 110억 정도 추정되는 이 금액을 자, 오늘 16.4%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럼 자사주를 좀 팔아서 급락한 것이냐? 네. 자, 이 부분은 정치 테마주에 어떤 관련된 이 선순환. 그러니까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좀 오늘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던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는 좀 오늘 조정받고 있는 흐름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자기 주식 처분도 여기에 좀 더 이 하방의 어떤 이 명분을 좀 제공했다라는 분석이 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정확하게 타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렇게 사실은 네. 예, 저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아주 좀 회의적인 어떤 이 시선을 좀 갖고 맞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회사의 모멘텀이 됐던 단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 그쵸. 투자를 하셨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이 지지대로 보여지는 탄탄하게 형성된 지지대는 16,000원입니다.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좀 맞다. 관련된 정치 테마주 이슈는 대선이 내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자, 수남매장에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어떤 전환될 수 있는 이 시그널 좀 있을 것이다. 물론 회사에서는 이 관련된 어떤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이 소속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다. 자,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기 반영이 조금 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000원이 지지된다면은 신규 매수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이 좀 많고요. 대표님, 근데 네. 저 질문 하나 또 해도 될까요? 네. 이게 정치 테마주로 불가피하게 또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그 정치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모멘텀도 이 신규 매입자분들께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선주 과거의 대선주 정치 테마주들을 좀 보면 네. 대선이 끝났거나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향후 한 1년, 2년간의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위험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대선 테마주가 한 번에 시세를 내지만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재밌게.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너무 자, 궁금했어요, 그렇죠. 사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 기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는 함께 이렇게 자,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화공룡인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로서 자, 이렇게 급등했다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자, 이런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게 정치 테마주의 어떤 모멘텀의 어떤 소멸 관점에서는 항상 이런데 과거 이 부분 한번 또 보죠. 네, 다른 또 정치 테마주 과거 예시 한번 또 대표님께서 찾아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살펴볼까요? 상호가 좀 바뀌었는데 네. 상호까지 바뀐 것도 기억을 하시고 또. 근데 보통 정치 지금- 테마주의 어떤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표님.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형상이네요. 자, 작년 우리가 최근 대선이 2022년이니까 여기서는 크게 뭐 저게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변경 대상호가 지금 예측이 좀 안 돼가지고 자, 이화경과 과거에 이제 우리들 제약을 좀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도 항상 이슈적인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어떤 이 묻지마 급등 사례는 좀 있었지만 대선 이후에 소멸 관점에서는 전고가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최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했다. 이런 관점을 항상 좀 염두해주고 관련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선침해 하더라도 향후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업종군들을 우리가 노려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후에 어떤 추세 상단 이후에 사업 모멘텀이 좀 부각됐을 때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좀 지금 냉정하게 보면 자, 16,000원대는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좀 물량 비중을 좀 정리해야 된다. 만약에 죽어도 좀 매수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자, 11,000원 구간에 만약에 진입했을 때는 자,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근데 절대 포트 비중을 5% 미만을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6,000원 하단 구간에서는 5%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 성장주나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이 질적, 양적인 성장세가 좀 완연한 그런 섹터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우리 수상한 공시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반영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사실상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0원에서 16,000원 하단 구간이 있을 경우 5% 미만 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공시 저희 3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감 장 상황을 최민아 아나운서께서 살펴봐 주실 텐데요. 최민아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